자, 오늘부터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배를 당하게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투표 행위나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현들이 왜곡되고 있다. 이게 이제 20세기 정치 철학의 비판 의식을 담는 아주 대표적인 그 줄거리입니다.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그러면 아도르노, 마르쿠제, 에릭 프롬, 라이히즈, 제가 생각해야 한 요 4명 정도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그럼 새롭게 어떻게 보편적인 질서를 혹은 윤리적인 질서를 만들어낼 거냐를 고민한 게 뭐야, 한나 아렌트나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영국에서는 버밍엄 학파가 나와서 그걸 조금 더 기호학적으로, 계급의 문제를 기호학적으로 얘기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는 계급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언명이라고 한다면, 이 버밍엄 학파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기호학 혹은 계급, 실증적인 연구로 만들어냅니다. 스튜어트 홀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영국 혁명의 영국의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이 이피 톰슨 같은 사람, 아니면 무슨 레이먼드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봐도 1968년 이후에 무슨 그 포스트 모던 계열의 프랑스 정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알투세, 푸고, 브루드에, 락강, 들레즈, 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비판 의식으로서의 어떤 20세기 정치 철학이고, 그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이제 제3세계 정치학자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스피박 같은 여성주의 운동하는 사람, 후기 시민성을 얘기하는 뭐 남미의 몇몇 학자들,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인종주의나 이민자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20세기 정치 철학의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도르노가 홀커머가 썼던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것도 20세기 전반 1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인데, 늘 그렇듯이 어려워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걸 이제 크게 모아서 세 가지 그 줄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상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수필 같은 혹은 철학적인 어떤 그 논문들을 모아놓은 거라, 조금 이게 이렇게 하나의 책처럼 이렇게 쭉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 단상이죠. 21페이지부터 한 60페이지 정도까지, 60페이지 정도까지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를 보면 아십니다. 부연 설명 1, 부연 설명 2, 여기가 뭐냐면 그 신화에 대한 얘기, 오디세우스 신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디세우스라고 왜 그 옛날에 무슨 율리시스라고 이렇게 영화화돼 가지고, 뭐 그리스의 어떤 그 왕이 이렇게 뭐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슨 괴물도 만나고 뭐 바다의 요정도 만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호모가 썼던 일리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뭐라고 서사시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건데, 음? 이제 그 신화 속에 어떤 그 서양의 정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테마가 있고, 그게 한 50페이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유대주의적인 요소, 뭐 계몽의 한계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한 250페이지,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글들인데, 요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조금 그냥 뭐 자잘한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을 해보면 계몽의 개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의 단상과 반유대주의적 요소들이라고 하는 계몽의 한계라는 걸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신화 얘기, 일리아드의 신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대중산업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쟁점 아이템으로 이 책을 이해하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은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뭐 아도르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간단해져요. 자, 이 계몽의 개념과 개념의 한계라고 하는 소위 반유대적 요소라고 하는 이 두 논문에서, 두 챕터에서 아도르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럼 뭐냐?
인간의 정신사에 인간의 계몽이라는 개념 안에 지배의 논리가 스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계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칸트 강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칸트한테 계몽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미성숙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무지몽매로부터 탈출해서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게 계몽이죠. 그런데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칸트나 혹은 하버마스 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보면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키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이성의 능력이죠. 근데 193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700년대 후반이니까 한 2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0, 1900, 그러니까 한 200년 조금 더 된 후에 칸트가 그 계몽에 대해서 주장을 한 이후에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태인을 무참하게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졌던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계몽과는 다르게 인간의 어떤 삶이 이렇게까지 야만스러워 되겠느냐? 그걸 밝히는 게 이 계몽의 변칙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작업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계몽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지배 논리가, 타자를 지배하려는 논의가 스며 있다. 그래서 한 세 단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단계로 이 계몽의 논리에 스며 있는 지배 논리는 뭐냐면 소위 미메시스 단계라는 겁니다. 미메시스 단계라는 게 뭐예요? 흉내내는 거죠. 공포, 흉내낸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연에서 뭐 어떤 공포스러운 대상이 오면 그 대상처럼 이렇게 흉내냄으로써 원시인들이 대상의 어떤 공포스러움을 잊으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20세기 이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혹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이 과거의 그 원시대 시대 때의 주술적인 어떤 미메시스적인 요소와 대단히 닮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이 사회가 움직이는 것 같고 인간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계몽이라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의 개념 속에 뭐 여러 가지 뭐 이 책으로 보면은 지금 페이지가 23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의 탈마법파. 이제 이 탈마법파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탈마법파라는 말은 사실은 베버가 쓴 거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계몽이 탈마법파죠. 어떻게 주술로부터 벗어나는 거. 근데 그것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아도르노가 얘기했냐면 애니미즘을 뿌리 뽑는 것이다. 애니미즘을 뿌리 뽑는다는 게 뭐예요? 무슨 토템적으로 이렇게 그 미신 같은 거 하는 거 뿌리 뽑는 게 탈마법파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더 만들어내는 이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여기 이건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몰라서 그런 건데 난삽하고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얘기, 제가 하고 얘기에 있는 얘기를 딱 맞는 그 문장을 찾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26번에 26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몽은 신화의 근본 원리를 신인 동용론, 즉 주관적인 것을 자연에 투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초자의적인 것, 즉 신령들과 데몬들은 자연현상에 겁을 먹은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악마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겁먹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몽은 그런 주술 애니미즘을 벗어나는 게 계몽인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나서 어디를 바로 가는 게 좋냐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챕터가 이제 이 시작이 되는 페이지예요. 그게 250페이지인데 글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이 반유대주의라는 게 히틀러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를 계몽과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분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257페이지 보면 분노는 무반비 상태의 재물에 퍼부어진다. 재물은 상황에 따라 서로 바뀔 수도 있다. 집시도 유대인도 신교도도 구교도들도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공포, 분노, 이게 과거의 원시시대 때 애니미즘과 비슷하게 현대사회도 존재하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유태교에 대한 반유대주의였다는 거예요. 나치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인 말고 예를 들면 여기 집시, 신교도, 구교도도 다 그런 어떤 공포와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 조금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